오늘 강의는 770페이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데, 행정학 이론은 오늘 배우는 학습 자체는 지난달 마지막 번째 진도인데 앞에서 배운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들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는 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 파트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 앞부분부터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수업은 770페이지 펴보세요. 자, 행정통제 행정개혁 파트입니다. 자, 국가직을 기준으로 전체 1문항에서 2문항 정도 문제에서 반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빈출의 형태는 높은 파트는 아닙니다. 아니고 나오는 것도 정해진 부분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행정의 편의 구성 가운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파트가 지금 여기 행정통제와 행정개혁 파트입니다. 자, 그럼 770페이지 먼저 행정책임부터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는데, 사실 책임 자체는 출제 논점은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뭐 굳이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내용들은 두 가지 형태 정도로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행정책임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묻는 것들 가끔 나옵니다. 나오고 행정책임에 관한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형 파트에서도 제도적 책임하고 자율적 책임 자체를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예요. 출제가 가끔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논쟁이 있어요. 칼 프리드리 파이너의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 자체를 묻는 게 C급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맨 앞에 자 행정책임부터 개념을 정리해보자, 여러분들. 자, 맨 행정책임이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결합하죠. 거기 국민기대 희망, 공익, 행정관계, 법령 나왔는데 이걸 소위 이제 행정책임의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의무, 이걸 행정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공무원이 국민기대나 법령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할 의무, 이걸 소위 행정책임이다라고 언급을 하죠. 자,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쌍가루 3번에 행정책임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나온 거 보자. 자, 일단은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행정책임을 얘기할 때는 공무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의무를 전제로 하고. 두 번째, 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키워드가 결과입니다. 이번에 행위의 결과. 출제에서 가끔 나오는 게 이 결과를 원인으로 바꾸는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행사 객관식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여러분들 단어 바뀌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어를 집어넣고 고르는 문제가 한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날개 OX 퀴즈 1번 나온 거 봐. 행정책임은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발생한다. 원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런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제어 장치를 소위 행정통제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통제에 의해서 보상이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자, 4번에 공익에서부터 기술성까지를 소위 행정책임의 기준그룹입니다. 그 기준에 충실해야 한다. 그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개인적 요구보다는 전체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나 전체 국민의 여러분들 이익, 그러한 공익적 요구에 충실해야 하며, 그 다음 위에서 파악한 여러분들 법령이나 기술성 이런 것들은 공무원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즉 자기가 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자기가 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일명 뭐라 그러냐? 적어놓자. 외연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국가에서부터 주어지는 기준이야. 그래서 외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또 행정책임은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자율성이나 재량권을 남에게 경우에 책임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좀 파악해보고, 특히 2번에 아까 행동의 결과 얘기했지, 그걸 원인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좀 하나 가져가시고. 자, 우측에 이제 행정책임의 기준 자체가 나왔는데, 자, 기준은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는 화살표 놓고 관계법규라고 적어놓으세요. 관계법규.
각종 행정책임과 관련된 관계 법규가 있어요. 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어요. 뭐 명령 복종의 의무다, 진절 공적의 의무다, 품위 유지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이런 관계 법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명문 규정이란 말을 쓰는 거고, 그러면 관계 법규가 없는 경우, 이 바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거기 보시면은 공익 직업윤리 행정이념 쭉 나왔는데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가져갈게. 직업윤리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이 직업윤리를 다른 말로 공직윤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직업윤리를 뭐라 그런다? 공직윤리라 그래. 자, 그럼 제가 왜 공직윤리가 왜 중요하냐? 이 공직윤리야말로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전호사 가장 바람직한 자율적인 통제의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자율적 통제의 기준 공직윤리. 과거에 행정사무관 승진 문제에서 자주 거론됐던 문제고 구급 문제에서도 문제가 한 번 나왔어요. 가장 바람직한 자율적인 통제의 기준, 그러면 공직윤리입니다. 자, 그거 좀 하나 좀 정리해 두시고, 자, 바로 넘겨서 행정책임의 유형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나온 게 윤리적 책임하고 법적 책임. 자, 늦게 오신 분들은 771페이지입니다. 771페이지 늦게 오신 분들. 자, 책임의 유형에 윤리하고 법 나왔는데, 자, 윤리를 도덕적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리스판서빌리티 그러는데, 자, 거기 보자. 일단 우리가 리스판서빌리티를 얘기할 때는 영어의 단어 가운데 리스판스, 응답하다에서부터 파생된 명사형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민 요구에 대응, 응답해야 할 책임, 이 바로 지금 얘기한 도덕적 책임이고, 자, 도덕은 다름 아닌 뭐로부터? 양심에 근거하여 발생해야 하죠. 그래서 밑줄 양심에 근거한 책임, 지금 얘기한 도덕적 책임이고, 자, 상관은 부하의 잘못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선다, 그런 말을 써서 이 말은 뭐야?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등장하는 책임, 지금 얘기한 도덕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반면에 이제 법적 책임, 영어 단어 보세요. accountability 이기가는데, 자, 우리 법을 얘기할 때는 사회 성원들의 공식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것을 법이라고 얘기하네. 하죠. 그죠? 각종 공법을 얘기할 때는 국가와 국민과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한 거고, 각종 사법, 민법 이런 것들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거죠. 공식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했다, 그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공식적 관계란 말은 쉽게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쉽게 말 그대로 법을 중시하는 책임이에요. 그게 법적 책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법을 어긋났다, 위법 행위했다, 그럼 법률상의 제재가 수반이 돼야 한다. 법률상의 제재가 수반되겠죠.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도덕적 책임은 타인한테도 분담이 돼야 한다. 아까 상관은 부하의 잘못 때문에 도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 뭐 물러선다, 그런 말을 쓴다 그랬지. 그래서 도덕은 타인한테 분담이 돼. 근데 보자, 내가 여러분들 위법 행위를 해놓고 그걸 타인한테 전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법적 책임은 결코 타인한테 분담할 수 없다, 전가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거기 법적 책임은 결코 분담할 수 없다, 그 편 이해했습니까?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자, 여러분 한 장을 먼저 넘겨봐봐. 자, 맨 위에 쌍가루 5번에 그 제도적 책임에 영어 나온 거 봐. 뭐로 나왔어요? accountability. 좀 전에 얘기한 법적 책임과 같은 것 같아. 갖고 여러분들. 자, responsibility, 자율적 책임은 앞에서 파악한 뭐하고 도덕적 책임과 거의 같은 것 같아. 같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제도적 책임을 얘기할 때는 법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이야. 그러면 법규를 위반했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경찰관이나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 자체가 바깥에서 제재를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책자,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도덕적 책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양심에 근거한 거죠. 그럼 본인 양심에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럼 문책자가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스스로 문책자를 놓든지 아니면 문책자가 부재하다고 파악하는 게야. 마음속에 여러분들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는 게야. 그 기준은 양심에 근거한 기준이지. 그래서 문책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야마 공부 열심히 해. 그럼 문책자의 내재야, 외재야? 외재죠. 근데 아버지가 없더라도 마음속에 아버지의 상을 서로 기준을 설정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님이 좀 굉장히 속상하실 거야. 이렇게 행동할 때는 뭐야? 문책자의 내재 속이죠. 여기에 근거한 것을 자율적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당연히 제도적 책임을 얘기할 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지. 이쪽은 여러분들 법적 절차를 준수한다고 책임이 여러분들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파악합니다. 자, 아까 법을 얘기할 때는 공식적인 관계를 규정한 게 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공식적, 제도적 통제란 말은 법적인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자율적 책임을 얘기할 때는 행정 책임은 공식적인 제도, 법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파악합니다. 그 밑에 판단과 판단 기준과 절차에 객관한 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표현이에요. 그 밑에 제재가 존재하고 이쪽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제재 부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출제 논점이 커 이것도 A, B, C라고 얘기 못하지만 C에 준하는 D급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쌍가루 5번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앞에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쌍가루 2번에 정책 책임하고 또 하나 뭐거나 기능적 책임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정책 책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국민 의사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 의사 가려놓고 정서라고 적어놓자. 가려놓고 국민적 정서에 부응할 책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가? 정책 책임. 국민적 정서에 부응할 책임, 정책 책임. 됐습니까? 771페이지 봐야지. 그 다음에 반가루 2번에 기능적 책임. 자 기능적 책임을 얘기할 때는 자 맨 앞에 표현 보자. 전문 공무원도 전문 직업인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공무원으로 가져야 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고 또 공무원이 가져야 할 각종 직업 윤리가 있어 없어? 있죠. 이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을 기능적 책임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한 기능적 책임을 직업적 책임이다 아니면 목적적 책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다시 한번 기능적 책임을 뭐라 그런다? 직업적 책임이라 목적적 책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자, 쌍가루 3번, 쌍가루 4번은 출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쌍가루 1, 쌍가루 2, 그 다음 페이지 쌍가루 4, 쌍가루 5, 그 형태까지 내용 정리두시고 자, 제가 아까 출제 빈출 C급 뭐가 따르어요 논쟁이 있다리죠. 그 논쟁을 보겠어요. 자, 7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행정 책임에 대한 두 명의 학자의 논쟁이 나와. 한 사람 프리드리가 나왔고 또 하나 파이노 두 사람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자. 파이노 자체는 자 1966년도 행정책임의 본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티클을 발표해 여기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외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파악한 게 여러분들 이 파이노야. 거기 여러분들 네 번째 줄 파이노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파이노는 진정한 행정책임은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잖아요. 국회. 그러니까 외부 아니야. 이러한 그 입법 통제 등의 외부 통제에 근거하여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책임이라고 파악합니다. 외부 통제에 근거하여 책임을 확보하는 것을 외부적 책임의 강조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1967년도 행정책임의 본질과 그 내용이란 또 글을 칼 프리드리가 또 발표합니다. 이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이 행정책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이게 보자. 외부로부터 통제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파악해요. 그럼 행정책임은 공무원 마음속에서부터 유도가 되어야 한다고 파악해요. 외부에서 통제가 된다고 책임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마음속에 스스로 여러분들 기준을 설정하고 스스로 통제할 때 행정책임은 확보된다고 파악한 게 누구냐? 우리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내부로부터 여러분들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두 가지 형태로 얘기해. 하나를 얘기할 때는 기술적 지식하고 자, 또 하나 국민적 정서를 얘기해. 자, 그럼 제가 전문적 기술적 지식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앞페이지 봐봐. 자, 앞페이지 하단에 기능적 책임 나온 거 봐. 아까 기능적 책임을 얘기할 때는 전문 지식이나 여러분들 기술 그리고 직업 윤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이라고 얘기해서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보자. 공무원이 가져야 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한다 그 표현이거든. 이걸 강조한 것은 바로 뭐야? 기능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국민적 정서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국민의 의사, 국민적 정서에 부합해야 할 책임 뭐라 그랬어요? 정적 책임. 그래서
요걸 토대로 책임의 확보가 가능한 것이 바로 뭐다? 행정. 이것을 토대로 책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파악한 인물이 누구다? 프리드리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유발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바로 뭐야? 내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의 확보를 강조한 인물이 누구야 여러분들? 내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의 확보를 강조한 인물은 누구다? 프리드리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그림을 좀 정리를 해두는 게 좀 안전해. 이렇게 하고, 자 다시 보자. 행정 책임은 외부로부터 통제가 되는 것은, 통제를 토대로 확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 관료의 마음속에서부터 스스로 유도가 되어야 한다. 그럼 이를 위한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뭐야? 기술적 지식하고 또 하나 국민적 정서. 그러면 이 기술적 지식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 이걸 뭐? 기능적 책임. 국민적 정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을 한다? 정책 책임이라 하는구나. 알았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외부 통제, 한 사람은 내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 확보를 강조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행정 책임은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내부로 가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행정 책임은 어디에서 어디? 외부로부터 내부로 가는 여러분 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행정 책임의 일반적인 흐름이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형태 정도는 숙제에서 이걸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OX 날개 1번 나온 거 봐. 프리드리히는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재적 객관적인 통제보다 행정인 내재적 주도적 도덕적 통제가 효율적이라며 심미적 행태적 변화에 의한 통제를 강조했다. 이 말은 내부 통제를 얘기한 거예요. 내부 통제를 길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 표현은 맞다고 봐야 합니다. 자, 절차는 어렵게 안 나오니까 뭐 기본적인 형태 뭐 그 정도 정리했으면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절 바꿔서 제2절에 행정 통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통제는 이제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제어 장치를 이제 행정 통제 그러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 통제는 제가 이제 행정 책임과 개혁 과제에서 문제가 1문항이나 2문항 정도 나온다고 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행정 통제의 문제가 집중이 돼. 그래서 이 형태가 문제가 나올 때는 일단은 통제 유형 자체를 묻는 게 한 문제예요. 유형. 이게 구분을 묻는 거예요. 외부 통제, 내부 통제. 다시 이게 공식이 있고 비공식이 있어요. 또 공식과 비공식이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섞어서 고르는 문제 한 문제. 다음 중 행정 통제 가운데 가장 이질적인 것. 그래서 요 네 가지 형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가운데 여러분들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 고르는 문제 하나.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 때는 행정 통제 내용 가운데 옴부즈맨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옴부즈맨. 이 옴부즈맨에 의한 통제, 요것이 여러분들 B급이야. 통제 유형도 B급이야. 그래서 제가 통제와 개혁 파트에서는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이제 하나하나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행정 통제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좀 보겠는데, 여기 보자. 여러분, 행정 책임,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통제해야 되나야 돼? 해야지. 과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법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통제해야 되나야 돼? 해야죠. 이게 행정 통제야. 그러면 행정 통제를 얘기해보자. 행정이 뭐냐? 목적어야. 행정을 통제하는 게야. 행정을 통제. 근데 행정을 통제하는데 그 다음 누가 통제하냐? 주체에 따라, 방향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내부가 통제한다가 있고 외부가 통제한다.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해. 이거 뭐가 되는 게야? 주어가 되는 게야. 이건 목적이야. 행정을 통제하는데 이건 누가? 내부가 통제하고 이건 외부가 통제한다. 나눠진다고. 또 하나, 통제가 법으로 보장된 게 있고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게 있어요. 법으로 보장된 것을 공식적 통제라고 얘기해.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것을 비공식적인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외부 통제도 법으로 보장된 공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공식. 두 가지 형으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이제 하나하나 학습할 텐데, 요 공식을 제도라고도 얘기해. 뭐라 한다? 제도. 그러니까 이것도 비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형태를 이제 학습할 텐데, 자, 일단은 그 행정 통제가 무엇인가? 자, 의의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 의의 암기할 필요 없어요. 한번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행정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그다음 사전적, 사후적 제어 장치, 제어 수단을 소위 행정 통제를 한다. 좀 전에 얘기했죠. 자, 그럼 옆 페이지 보자. 자, 행정 통제의 이제 방법에 관한 용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외부가 통제하고 내부가 통제하는 거 두 가지 용어로 나눠진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이것도 다시 통제가 법으로 보장된 것을 공식, 그렇지 않은 것을 비공식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그래서 중간에 박스 보시면은 자, 먼저 이제 내부적 공식적 통제를 대표하는 것도 있어요. 대통령.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보조직법 자체에서는 여러분들 대통령 행정수반의 지위와 역할을 제시하네. 하지. 이럴 때로 공식적으로 통제를 해야 하네.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감사원도 공식이죠. 자, 그 다음 나온 게 교차 행정조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교차 행정조직을 교차 기능조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라는데? 교차 기능조직, 교차 행정조직, 몽땅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교차 행정조직, 교차 기능조직은 뭐냐? 우리 교재 꺼내면 안 좋아. 자, 페이지 780. 자, 780페이지 펴보자. 맨 위에 교차 기능조직이라고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자. 맨 위에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서 밑줄 관리 작용을 분담하여 관리 작용을 담당하여 그런 말이에요. 수행하는 참모조직단이 그러는데 그 옆에 보자. 조직이나 인사나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교차 기능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기한 조직이나 인사나 재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있는 총무과예요. 총무과. 여러분 총무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경리팀이 있어요. 경리팀은 재무를 관장하죠. 인사팀이 있어요. 인사팀은 뭘 강조해? 인사를 관장해야 하네. 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 안에 있는 지금 얘기한 이 총무과가 교차 기능 조직을 대표하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기획관리실이 있어요. 뭐가 있다? 기획관리실. 그래서 이게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총무과를 묶어서 우리는 뭐란다? 교차 행정조직, 교차 기능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지금 얘기한 공식적인 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773페이지 원위치. 자, 이번엔 내부적 비공식을 대표하는 것들. 거기에 행정윤리, 대표관리제, 공익, 공무원단체, 정책인 중립. 이게 바로 내부적 비공식을 대표하는데 대표관리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관리제를 일명 공식할당제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공식할당제. 전체 국민 가운데 장애인이 10%다. 그럼 10%만큼 공직을 장애인들한테 할당시켜주는 거야. 그럼 여기 보자. 그럼 장애인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아픔이나 고통은 장애인들이 잘 알아 몰라. 그러니까 네가 공무원 돼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 정책도 만들고 정치해. 해서 만든 게 대표관리제야.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와야 돼. 선생님, 공직할당제를 프로테지해가지고 법규로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식이 아닙니까? 질문이 나와야 돼. 물론 그 예리한 질문이에요. 근데 행정에서는 그걸 대표관리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여러분들 농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 공무원 됐어요. 그럼 농민을 위해서 뭘 해야 돼, 여러분들? 정책도 만들고 정치해야 돼, 해야 돼? 해야죠. 해야지. 근데 선생님 보자. 그럼 내가 농민이었다 이제 공무원 돼서 그럼 신분이 공무원이야, 농민이야? 지금 신분은 공무원이야. 그럼 과거에 농민이었던 사고를 까마득하게 망각해야 하네. 보통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모습으로 그냥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 관리제의 취지를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대표하는 자, 내가 농민을 대표해서 내의 능동적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구현이 될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농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정치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이게 여러분들 표출이 안 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율적 적극적 의지는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비공식. 그래서 대표관리제를 비공식적 통제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건 미출천하. 대표관리제 비공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식 아니에요. 혼동을 많이 해요. 자, 비공식이라 했어요. 공식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부 통제, 외부가 통제하는 것도 옆에 보자. 공식과 비공식 나눠서 얘기하는데 사법 통제, 입법 통제, 옴부즈만, 그리고 민중 통제가 있는데 자, 민중 통제가 바로 뭐다? 비공식적 통제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이제 하나하나 학습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겠는데
우측 날개 맨 위에 OX 퀴즈 1번 나온 거 봐. 외부 통제 방법으로는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 시민에 의한 통제, 이익단체, 여론과 매스컴, 옴부즈만. 맞네 여러분들. 그죠? 뭐가 돼야지. 자, 하단 이제 과정 나왔는데 행정통제 과정 그거 시험 잘 안 나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통제 기준 내용도 보지 마시고 바로 내려가서 제3절에 행정통제 유형을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할 거예요. 먼저 외부 통제부터 보겠는데 외부가 통제하는 것을 민주통제나 아니면 타율적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타율적 통제라고 얘기하죠. 아까 공식과 비공식 나눠서 얘기했지.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을 대표하는 게 입법, 사법, 옴부즈만 얘기했죠. 그래서 먼저 옆에 이제 맨 위에 입법 통제부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법 통제를 얘기할 때는 국민의 대표는 의회에 의한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사회라든가 행정법을 배우면은 의회, 입법부의 지휘와 역할을 배워 안 배워? 배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입법 통제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의의하고 방법하고 중첩이 돼서 자, 방법 보자. 거기 보자. 일단은 각종 입법 활동, 법률을 제정해서 통제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재정에 의한 통제 나왔는데 이 재정에 의한 통제를 대표하는 게 뭐냐? 자, 여기 보자.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어디에서 심의결해? 국회에서 심의결하잖아. 이게 재정에 의한 통제야. 또 결산 승인도 어디서 해? 국회에서 하잖아. 그래서 예산 심의와 결산 승인 이게 바로 재정에 의한 통제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산 심의 국회에서 한다. 그건 초등학교 3학년씩 나와. 그 뭐는 초등학교 3학년보다 지식이 부족한 거야. 그 정부 예산 심의를 어디서 한다? 국회에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추경 예산 자체를 여러분들 여기 보자. 행정부에서 편성해가지고 뭐 청년 실업 문제를 사회적인 재난으로 파악하고 문민정부에서 추경 예산 자체를 국회 상정하니까 국회에서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그 의원들 자체가 반대해서 심의한테 지연되고 막 그래서 안 그래서 했죠. 그래서 심의하는 것을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심의 이게 바로 재정 통제 들어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옆에 일반 행정의 통제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 국회에서 국정감사해야 하네.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고위공무원 국회에 출석시켜서 질문해야 하네. 하죠. 그다음에 의원질의 대통령 탄핵 조치해야 하네. 하죠. 그다음에 고급 공무원 임명 동의 국회에서 실시해야 하네. 대통령 자체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합니다. 각종 고위공무원 불심 결의해야 하네. 하죠. 이거 다 입법 통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입법 통제 가운데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거기서 보자. 인사청문. 자, 인사청문도 국회에서 해야 하네요. 합니다. 자, 근데 인사청문은 거기 옆에 날개를 적으나 두 가지 하나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의한 인사청문이 있고 그 다음에 소관상임위원회에 의한 인사청문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 아예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심의를 해. 심의를 하고 있고 인사청문할 때보다는 특별히 만드는 이제 비상설기구야. 그때만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여러분들 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각 정부의 17개의 부처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는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없다? 있다. 국방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방상임위원회가 있어. 그럼 이 국방상임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인사청문하는 걸 얘기해요. 알았냐? 자, 근데 이제 요 지금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하고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은 대상이 틀려. 그래서 위아래를 좀 구분하면 좋은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것은 난이도 상이야. 문제가 높게 나오는 거야. 우리 교재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나오게 되면 높게 나온다고 보는데 요것만 정리하면 돼. 하나는 뭐냐? 국무위원. 국무위원 자체를 위가 아니라 아래서 하는 거야. 장관들 얘기하는 거야. 장관들. 각부 장관. 국무위원. 자,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들 (4대) 권력기관의 장. 4대 권력기관. 자, 대한민국 4대 권력기관 그럼 뭐가 있어요? 검찰총장 들어가죠? 국세청장 들어가죠?
요새 여러분들 자 문제 많았던 거, 요새 문제 많았던 거 국가정보원 여러분들. 국가정보원 무슨 여러분들 특별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청와대 들어가고 그 여러분 청와대 박근혜 자체가 여러분들 뭐 밥 사먹고 뭐 옷 사고 뭐 얼굴 뭐 복 받는 데서 다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경찰청장. 이걸 4대 권력기관 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4대 권력기관 회장하고 국무위원은 어디서 인사청문한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소관상임위원회. 그래서 요 정도 알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가져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알았습니까? 좀 정리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나 이런 이제 입법 통제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요. 자, 반가로 3번에 한계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행정은 과거는 때보다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 자체가 고도로 발달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통제할 때는 상대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통제에 좀 한계가 있고, 또 국회의원들 자체가 특수 집단에 돈 받아먹고 포획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특정 기업한테 돈 받아먹고 기업 이익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아. 많잖아. 삼성 여러분들 이건희에 대한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 그 조사할 때 국정조사하고 감사 들어갈 때 여러분들 뭡니까 무슨 뭐 촬영하니까 그 당 욕하기도 하고 니들 그 당 얘기하자. 지금 그 뭐야 무슨 자유한국당 왜 자유한국당인지 모르겠어. 그죠? 왜 자유한국당일까? 어? 자유딴국당 같아. 자, 뭐 해간에 그 자유한국당 강원도에 있는 아무개 자체가 여러분들 뭐 삼성 옹호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분명히 걔네들은 뭐 삼성에서부터 뭐 받은 게 뒷돈 받은 게 안 받은 게 받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특수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통제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정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면합니다. 정보 부족. 국정 운영에 관한 정보는 당연히 행정부가 장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다. 이 국정에 대한 정보 부족을 적어라. 정보의 비대칭성을 기여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근거한 한계. 정보가 대칭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장악하고 있는 게 누가? 행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한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 내용 정리해서 한계 숙지해서 가지고 갈 것.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입법에는 행정통제 약화 현상에서 박스 나온 거 있죠. 이건 외울 필요가 없으면 읽어보자. 현대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독점, 행정부의 막강한 예산 행사, 행정부의 준 입법권, 준 사법권의 약대, 행정선의 정책 장악 등으로 입법 통제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알았습니까? 자, 현재 보세요. 현재 보세요. 자, 상식. 입법부가 힘이 센 국가는 무슨 국가라 그래? 1번 입법국가, 2번 행정국가. 입법국가. 또 어제 행정부가 힘이 센 국가는 행정국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물어보자. 그럼 입법 통제는 입법국가 때 더욱더 여러분들 강조가 되고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 그럼 현대 국가를 입법국가라 그래? 행정국가라 그래? 행정국가라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국가에 와서는 그 입법 통제를 그만큼 쇠퇴가 되고 약화가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행정부의 재량권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태를 적어놓은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입법 통제에 관한 내용들을 다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사법부에 의한 통제. 그래서 사법통제라 그래요. 뭐란다? 사법통제. 자, 사법부가 통제하는 걸 얘기하는데 보자. 국민의 권익위 행정업무 주행상 여러분들 입법부등하게 침해. 그럼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 이 바로 행정쟁송제도.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 행정소송 배워 안 배워? 배우죠. 이게 지금 이게 사법부에 의한 통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자, 행정부가 만든 각종 법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행정입법이라고 불리는 것들. 뭐가 있지? 명령. 명령을 뭐라 그래요? 대통령령 그러죠. 그걸 시행령 그러죠.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행정규칙. 행정처분은 각종 여러분들 부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처분 등이 그 다음 위헌, 위법 여부. 자, 헌법에 위반됐다. 어서 판단해. 헌법재판소. 법률에 위반됐다. 어서 판단해. 대법원. 그러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다 뭐에 들어가는 거야? 사법부에. 사법통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가로 이번에 방법 지금 얘기가 그대로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자, 그러나 그 밑에 사법통제도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한계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사법통제는 자 여기 보자. 행위가 발생한 다음이 하기 때문에 사후적 구제의 성격이라고 그래요. 뭐란다? 사후. 자, 또 하나. 사법통제는 여기 보세요. 위법한 행위가 있고 부당한 행위가 있어요. 부당이나 편법. 그럼 사법통제 대상은 위법만을 대상으로 하지. 이거는 다뤄 못 다뤄? 이건 보통 못 다뤄. 이건 법을 어기지 않는 게야. 편법이야.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법통제는 법의 위반 여부를 보통 따지지 지금 얘기한 식으로 편법을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상단의 위법을 일명 뭐라 그러냐?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자기. 그리고 편법 부당을 부작위라고 얘기해. 뭐라 한다? 부작위. 그럼 지금 얘기한 사법통제 대상이 된 것은 뭐야? 자기 부작위 가운데 뭐만을 대상으로 해? 자기만을 대상으로 하지. 이거는 못 다뤄. 그래서 소극적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소극적 사후적 구제 성격 그 말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끝에 보자. 공무원의 부작위나 부당한 재량행위 판정이 곤란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한 거지. 다시 그 위에 사법통제. 자, 행정소송할 때는 법원의 공탁금도 고려해야 되겠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겠고 많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물론 행정, 과거보다 개혁도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 되죠? 전문성에 대한 제약이 있죠. 이 바로 사법통제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죠? 쉽지? 오늘 표정들 왜 그래?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안합니다. 그 얘기를 까먹었네. 올해는 꼭 공무원들 되시고 얼굴들이 보니까 광채가 나. 공무원 될 것 같아. 선생님 농담 안 하니까 얼굴 보니까 광채가 팍팍 나는 게도 공무원 될 것 같아. 지방직 많이 뽑아준다 그러잖아. 국가직 83명 정원 됐지?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직 83명 정원 됐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직을 많이 뽑는다고 이게 지방직을 2만 8천 명을 뭐 증원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지켜보자고 여러분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청와대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서 막 한 거 아니야 이 개새끼 뭐 18 뭐 여러분들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미안하잖아. 그래서 지방직 많이 뽑아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어요. 지켜봐. 지켜봐. 우린 여러분들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국민들 우리 민초는 뭐야? 인간다운 삶을 돼야 안 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무원 되게끔 약속 지키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상 그거지 뭐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 한계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 장을 넘겨보자. 이러한 입법통제나 사법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옴부즈만. 자, 이거 주재빈도 B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그 옴부즈만 제도는 반가로 이번에 연용 나온 거 봐. 1809년도 스웨덴에서 만들어져. 스웨덴. 그래서 오늘 옴부드란 말은 스웨덴어로 대리인, 대행인 이렇게 대리인, 대행인. 원하는 옴부드란 말이 옴부드. 국왕이 부재 시 국왕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찰했던 호민관이라든가 행정감찰관을 옴부드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옴부즈맨이 돼버린 거예요. 국왕 대신해서 국정을 감찰했던 호민관. 호민관이란 말은 백성을 보호한다 그런 말이에요. 행정을 감찰하는데 행정감찰관. 이들을 옴부즈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옴부즈맨.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옴부즈만 제도는 소위 북유럽 국가,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제국 그러죠. 거기 뭐가 나와? 덴마크, 노르웨이, 그죠 여러분들? 네덜란드 안 나왔지만 이런 국가들한테 다 확산이 돼. 그리고 오늘은 뭐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만 제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러분들, 한국도 1994년도에 자, 그대로 보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져. 이게 바로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야. 그리고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명칭이 바뀌어요. 옆에 이제 보자. 시마노트에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거죠.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 보자.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하고 지금 얘기한 스웨덴식 본질적 옴부즈만 제도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 묻는 게 한 문제. 두 번째, 스웨덴식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게 한 문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우리가 보통 옴부즈맨을 얘기할 때는 한국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웨덴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안 붙었으면 그냥 스웨덴식 옴부즈만 제도가 옴부즈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맨 위에 의 나온 거 보자. 옴부즈맨, 옴부즈만이란 허민관 또는 행정감독관을 말하며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불평을 조사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게 한 기관, 이게 옴부즈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념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냥 행정에서는 개념은 이해할 뿐이지 개념을 암기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인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저는 먼저 입법부 소속에다가 별표. 자, 여러분들 옴부즈만 자체는 입법부 소속의 공무원을 입법부에서 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회의 기관이란 말을 써. 그다 의회의 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회 기관. 자, 그러나 보다 공정한 위치에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초당성과 정치적 중립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무상의 독립성, 선벌의 비당파성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 4번 나온 거 보자. 사실조사와 간접 통제란 말이 나왔는데, 자, 옴부즈만 자체를 얘기할 때는 행정 결정을 거기 보세요. 직접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어디 하자펴 놓고 직접적 통제권 X. 직접적 통제권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행정 현상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잘못된 점은 건의하고 비판하고 뭐 공포 이런 것은 가져요, 여러분들. 이런 건 가져요. 그래서 뭐라냐, 간접적인 통제란 말이 나와 안 나와? 간접적인 통제권만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아니야. 조사하고 건의하고 비판만 해. 그래서 직접적인 통제가 아닌 뭐 간접적인 통제, 간접적인 감독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을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칭 도구 without this란 말이 있어. 그래서 그 this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빨 없는 와칭 도구, 감시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집에 강아지 있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빨이 나서 안 났어? 개 말고 개 새끼, 강아지. 강아지한테 여러분들 손가락 물리면 아파 안 아파? 이빨이 없으면 간지럽잖아. 이게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이빨 없는 감시견이라고. 근데 하나 위할게요. 요게 without this가 없잖아. 그냥 와칭 도구 볼 때는 그냥 감시견 그러잖아. 요 감시견을 얘기할 때는 입법부를 얘기해. 감시견은 뭐다? 입법부. 이빨 없는 관여가 붙었다. 그건 뭐다? 옴부즈만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죠? 좀 틀려요. 감시견하고 이빨 없는 감시견은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 옴부즈만은 이빨 없는 감시견으로 비판을 받죠. 자, 그래 이제 5번 나온 거 보자. 자, 5번의 별표. 직권에 의한 조사로 왔는데 시민의 민원 제기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도 조사하는 게 안 하는 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직권적 조사에다가 플러스 신청적 조사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신청적 조사뿐만이 아니라 직권적 조사도 인정된다 그 표현이거든. 그걸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신청적 조사 플러스 직권적 조사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말이고. 자, 그러면 6번에 옴부즈만을 이용할 때는 아주 신속하게 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좀 공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6번 그 표현이고. 자, 7번의 별표. 한 목적성에 대한 조사 처리란 말이 나왔죠, 여러분들. 자, 옴부즈만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아까 사법통제는 요거만을 다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옴부즈만은 이것도 다뤄. 이것도. 요걸 보통 이 위법 여부를 합법성의 여부라고 그래. 뭐란다? 합법성 여부란 말을 쓰는 거고, 그러면 이쪽에 부당 편법 여부를 한 목적성이라고 그래. 뭐란다? 한 목적성. 그러니까 이거를 다 통제하기 때문에. 자, 이거 보자. 아까 이것만을 통제하는 것을 소극. 그럼 이거 다 통제하니까 뭐야? 적극. 거다 적극적 통제라고 적어놓으세요. 적극적 통제. 적극적 통제. 자, 근데 옴부즈만은 잘 들어보자. 간접 통제이나 적극적 통제야.
옴부즈맨은 간접 통제이나 적극적인 통제야. 혼동을 많이 해. 아까 입벌 없는 감시견은 간접 통제라 그랬잖아. 혼동을 많이 합니다. 그 단어 가지고 가시고. 자, 거기 안 나왔지만 하나만 더 적어보자. 동그라미 8번. 헌법기관 적어놔. 헌법기관. 헌법서 여러분들 그 옴부즈만주의가 명시가 된 헌법기관이에요. 자, 그럼 지금 얘기한 내용에서 1번에 입법부 소속 공무원 그다 별표해 두시고 5번에 아까 신청 직권적 조사 별표 그 지금 얘기한 헌법기관 요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한국의 옴부즈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그랬지? 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차이점이야. 옆에 좀 와봐. 국민권익위원회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자, 맨 앞에 구입사에 아까 잠깐 얘기한 거 미안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국민고청 처리위원회가 등장했고 나중에 명칭이 이명박 정부 때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주요 특징 1번 나온 거 봐. 자,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미츠. 그럼 국무총리 소위가 한 건 입법부형이야, 행정부형이야? 한 거는 행정부형이죠. 거기다 행정부형 적어놓으세요. 두 번째, 아까 여러분들 자 스웨덴은 신청적 조사와 함께 직권적 조사 다 인정되지. 근데 한국은 뭐만 인정이 돼? 신청적 조사만 인정되잖아. 그다음 세 번째, 아까 스웨덴 옴부즈만 제도를 얘기할 때는 헌법기관이라 그랬지. 이거 모르나? 법률상의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법률상의 기관.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뭐하고 스웨덴식 옴부즈만 제도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숙제에서 내용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OX 날개 1번 나온 거가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수석이야, 국무총리야? 국무총리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76페이지 날개 1번 옴부즈맨은 그가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권한을 함께 가는 것이 원칙이다. 아까 간접적인 통제에 불과한다 그랬지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세 가지 형태 뭐뭐뭐 입법 통제, 사법 통제, 옴부즈만 이 세 가지를 물어보자.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공식이에요. 자, 이제 남은 게 비공식 뭐가 나왔어요? 민중 통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겠는데 자, 여러분 맨 밑에 쌍가루 4번에 민중 통제가 쭉 나오고 있어요. 민중이 통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선거, 뭐 국민투표, 이집단, 그 다음에 여론이나 여러분들 언론기관, 정당, 뭐 시민참여 이거 몽땅 다 민중 통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근데 이 형태에서 우리가 좀 알아둘 게 자, 물어보자.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제 그러면 그건 이제 선거라고 그럽니다. 선거에서 보자. 화살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행정부에 대하여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제 그걸 선거를 얘기합니다. 선거. 기본적인 통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행정부에 대하여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제. 가장 기본적인 통제. 그게 선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 보자. 내가 민중 통제를 공식이라 할지 비공식이라 할지? 응? 비공식. 근데 선거제도 그러면 공식 같아 비공식 같아? 공식 같죠. 근데 비공식으로 가. 왜 그러냐 이게 보자. 선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 안 해도 뭐라 그래? 그래서 비공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 그래서 그걸 비공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 혼돈해서 그러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 가운데 거기 이제 그 리을본에 언론기관 나와서 안 나와서 이 언론기관을 사회의 목탁이라 그래. 사회의 목탁. 그래서 만약에 사회의 목탁이 한 통제 그러면 지금 얘기한 언론기관, 매스컴이 한 통제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적어놓자. 시업, 비읍 다음에 시업 해가지고 NGO. NGO는 비정부 조직이라는 거 우리가 알 거야. NGO 다 알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조직 그러는데 이 비정부 조직을 일명 우리는 제5의 권력이라 그래. 1, 2, 3, 4, 5 제5의 권력. 그래서 만약에 제5의 권력에 의한 통제 그럼 바로 뭐다?
민중 통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5의 권력에 의한 통제는 뭘 얘기한다? 민중 통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외부 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다 학습을 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또 내부 통제에 관한 내용들 학습을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